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민모션 증후군, 아프지만 울 수 없고 입술을 깨무는 등 자신의 힘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증후군. 이생망, 현생은 환멸, 이번 생에는 망함. 다시 태어나면 인간으로 절대 태어나지 않을 것. 지금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은평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노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민곤율은 4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한강의 기적, OECD 12의 경제 대국, 이 자랑 뒤에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나라일까요? 참 아픈 오늘입니다. 2018년 10월 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들어가기 전에요. 좀 짧은 인터뷰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생생인터뷰 내용 중에 10월부터 바뀌는 것, 그 공익신고자가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항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경제 프로다 보니까 이 공익신고 관련돼서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네, 예. 네, 저희가 인터뷰 중에 정말 공익신고했다가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많이 다뤘고요. 또 그분들의 예. 정의로운 이야기도 좀 많이 담았는데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고요.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예, 그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라는 게 공익신고자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신고자 자기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이제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신고자 이름으로, 그러니까 신고자 이름을 이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또 뭐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의견 진술 이런 걸 다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번 달 1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번 달 18일부터요. 예. 이제 공익신고를 하고 싶어도 가장 우려되는 건 신분 노출 아니겠어요? 예, 신분 그렇습니다. 노출이 되면 여러 가지 당연히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고 그런 공익신고자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셨는데 그래도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제 신분 보장이나 또는 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등 그런 보호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신고자가 본인 이름으로만 이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인적사항이 이제 유출되게 되면 이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어떤 조직 내부의 신고자나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하는 신고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서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 신고자 이름 대신에 변호사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게 해서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할 수 이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이 소식을 방송에 전하면서 이거 참 좋은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 이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를 써서 대리신고를 하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게 본인한테 부담되면 이 취지가 잘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해했는데 아직까지는 공익신고자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예,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익신고자가 이제 부담해야 되고요. 네. 이번에 도입한 이런 그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그러니까 신고자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처리한다는 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변호사 그 비용에 대한 지원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 네. 예. 근데 대변인님 이건 조금 아쉬운 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고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신분 보장.
그건 결국은 이제 본인의 업이나 일이 끊길까봐 이런 공익신고로 인해서 그런 그렇습니다. 부담이 있을 텐데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공익신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국민권익위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권익위가 뭐 변호사를 소개해 주거나 이런 좀 대안은 없을까요? 개별 신고 건건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도 이제 변호사 대리 신고를 이제 하고 싶어 하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신고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그동안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이제 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변호사분들 또 뭐 그동안 활동을 왕성하게 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이제 공개해 드리는 그런 방안 정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좋고 또 고문단처럼 국민권익위가 좀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자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국민들을 위한 제도니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또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 신고자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것도 추가로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현재 공익신고자가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해서 파면을 당하거나 또는 이제 뭐 해고 등 이런 걸 불이익 조치를 당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고 원상회복 그런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권익위가 보호 조치 결정을 했는데도 해당 기관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에 2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이행 강제금을 10월부터는 3천만 원까지 상향해서 이제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데 이 이행력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용기 내서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공익 제보자들에게 우리 국민들과 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서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의 한삼섭 대변인과 자세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오늘 생생 인터뷰 전에 잠깐 인터뷰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권익위에서 관련된 내용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서 공익신고자 변호사 대리신고 가능해졌는데 이제 변호사 비용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권익위에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보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은 공익신고자가 아직까지는 내야 되고요. 권익위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논의 중이시라고 합니다. 공익신고자를 대신해서 해줄 변호사의 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고문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 또 나오면 권익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 인터뷰인데요. 지난밤에 미국에서 크게 웃는 트럼프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전해졌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저는 트럼프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무역협정인 나프타를 24년 만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라고 말하더라고요. USMCA 합의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 승리라고 강조를 하면서 엄청나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인터뷰 연결해 주시기로 한 교수님이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할 때는 이럴 때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연결하는 동안 제가 YTN 라디오 생생경제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YTN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또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팟캐스트나 팟빵 통해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앱으로 연결해서도 많이 들으시고요. 그래서 그 앱이나 또 홈페이지 통해서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인터뷰한 거 전문들 또 연결돼 있거든요. 그 전문들 올라가 있어요. 그거 통해서 보시면 텍스트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결됐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웃었고 저는 울 뻔했습니다. 자,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연결돼 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국 직전까지 갔었던 이 나프타 협상이 마감 시한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새로 체결된 무역협정 어떤 의미 가지고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유리한 어떤 호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달 후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게 되고 지금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어 있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년 차로 갈 텐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식 통상 정책이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걸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대대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서명을 했고 또 나프타 협상마저 타결됨으로써 어쨌든 중간 선거에는 상당히 유리한 어떤 상황으로 물론 거기서 이길지 어찌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선거를 준비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프타 협상 타결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할 것이다. 뭐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내용이 어떤 것들이 담겼길래 트럼프가 이렇게 만족해합니까? 좀 변화되는 큰 것들만 좀 짚어주십시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협상 전략이 상당히 것도 보였어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서 캐나다, 멕시코, 미국 세 나라가 협상을 했는데 캐나다, 멕시코가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과 거의 맞짱을 뜨기 때문에 이게 협상의 속도를 못 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분리시켜서 양자간 협상을 했고 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맞춰서 본다면은 멕시코와 이 교역에서는 자동차의 무역 수지 적자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 가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 들어오는 거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을 62.5에서 75%로 올렸고요. 또 시간당 $16 이상 받는 근로자가 생산해야 되는 자동차 부품 비중을 40에서 45%로 높임으로써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도록 네. 이렇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캐나다와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분야는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캐나다 유제품 시장 규모는 약 160억 달러고 아주 고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 시장을 캐나다가 국내 이 낙농업자들 입장을 생각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이번에 열었기 때문에 캐나다에 대해서도 미국이 수출을 상당 부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협상 전략이 돋보였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와 멕시코를 따로따로 양자 협상을 했고 멕시코는 자동차 부분에서 캐나다와는 유제품 부분에서 협상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라는 거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네. 한미 FTA 개정 협상도 그렇습니다만은 나프타 개정 협상도 일방적으로 미국이 자기들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오름장을 하기 때문에 네. 미국이 양보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있겠지만 네. 득실로 본다면은 압도적으로 미국의 기우는 그런 협상 결과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미국 내에서 입지가 더 굳건해지겠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위기는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크게 진다 그러면은 더욱더 입지가 축소될 수 있는데, 예, 이번에 어쨌든 이런 통상 협상 결과를 선거에 잘 활용을 하지 않겠나 싶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네.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납타가 바로 발효되는 건, 납타가 아니죠. 이제 USMCA인데 이게 바로 발효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은 변수가 있을까요? 예, 이제 이 3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뭐 미국 의회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캐나다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관세 장벽으로 보호하던 낙농 시장을 미국이나 멕시코한테 전격적으로 개방을 해줌으로써 아마 그렇네요.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통과가 제일 이제 관건으로 지금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바로 이제 발효가 되겠죠. 네. 정말 이 낙농업이 발달한 주의 지역구를 둔 미국 의원들에게는 호재가 될 거고, 또 반면에 지방선거 앞둔 퀘벡, 캐나다의 퀘벡이나 이런 데서는 좀 정치적 논쟁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 영향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란 말이에요. 지금 새로 발효된 이 협약이 우리나라에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까? 이 자동차 업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프타 개정 협상의 핵심은 자동차고, 우리가 이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완료가 되고 서명까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미국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어떤 자동차 부품을 많이 쓰도록 하는 이런 게 이제 어떤 형태든 우리한테도 좀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이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한미 FTA에서는 부가가치 기준 3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캐나다 나프타 개정 협상에서는 75%까지 올렸는데, 그래서 이걸 좀 더 높이자. 75%까지는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국내 일부 자동차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우리나라만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어려운 것은 물론 이제 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은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노사 문제로 해가지고 또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지금 상당히 위기론이 있던 지 오래됐고, 네. 지금 생산 규모만 보더라도 지금 올해 아마 연말까지 가봐야 정확한 숫자는 나오겠습니다만은, 2011년 정도 생산 규모로 되돌아가지 않냐, 이런 우울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자동차 업계가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일본 상황을 볼 여유가 없네요, 우리는. 그죠? 일본 증시는 지금 버블 붕괴 최고치를 기록했고, 오히려 이 개정 이후에, 개정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네, 일본에 크게 미칠 영향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나프타 협상이 깨져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세계 통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교수님?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협상이 타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았다라는 점에서 또 일본 정치에는 호재로 작용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철강업계나 가전업계,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 업계들도 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철강은 이미 무역 확대법 232조에 의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미국이 관세를 많이 때렸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용할 것 같고요.
이제 가전업 같은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미국에서 조만간에 232조를 또 거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당장 문제는 지금 이제 자동차에 대한 232조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해난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다른 분야로 가게 되면은 가전업계가 아마 제일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합의로 공식적으로 이제 나프타가 아닌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로 불리게 됩니다. 오늘 관련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 정인규 인하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저는 2부의 생생초대석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경제를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가 너무 많으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규제는 현실성을 반영해야 하고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 관행을 따르면 안 됩니다. 불공정하고 또 불합리한 관행을 앞장서서 타파하는 분을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김남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장이시면서 변호사시죠, 여전히. 김남근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타파한다고 표현했어요. 예, 뭐 아주 참신하네요. 네, 말씀하시는데. 타파하고 계세요? 예. 뭐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도 모셔봤고 일자리위원회 위원장도 오셨고 또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장도 오셨는데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도 이번 정권에 새로 생긴 거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각 행정부처마다 과거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잘못된 행정 관행이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뭐 국정원이나 검찰 같은 이제 권력기관에서는 이제 뭐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직접 수사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그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일반 이제 행정부처에서는 이제 과거의 어떤 행정의 어떤 문제점들이 논란이 됐던 부분들, 그런 잘못된 관행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굴해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관행혁신위원회라는 이제 차원에서 네. 뭐 부동산 정책, 뭐 건축, 건설, 뭐 항공 이런 이제 여러 행정 분야의 잘못된 관행들을 발굴하고 네. 개선 대책을 내놓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행정, 그러니까 국토교통행정 분야가 너무 높잖아요. 부동산, 건축, 건설, 교통, 물류.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크게 보면 이제 두 분야를 그래서 나누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주택, 부동산. 가장 민감하고. 네, 그런 이제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네. 교통 분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장 이제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은 사회적 논란이 좀 많이 되었던 부분, 네. 사회적으로 이제 잘못된 행정 관행이라고 이렇게 비판이 많았던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정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도 그런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제 냉탕, 온탕을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경기 부양한다고 규제를 많이 풀었다가 네. 어떨 때는 이제 투기를 잡는다고 또 투기 억제 규제책들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이제 실수요자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무주택자에게 청약 가선제를 준다라든가 네. 또 무분별하게 대출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걸 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행정들은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을 이제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또 공공임대주택들을 매 정권마다 뭐 100만 호씩 공급한다 이렇게 거창하게 공약들을 내걸어요. 네. 근데 정권이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전체 재고주택이 한 5.6%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그렇게 많이 지은 건 다 어디 갔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풀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분양 전환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공임대였다가 몇 년 후면 다시 다 분양이 돼버리는 장기 이제 공공임대주택들을 공급하지 않고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이제 이런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갖고 이렇게 부풀리기 같은 거 하지 말자.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뭐 땅콩 회항이니 이제 뭐 갑질 문화니 해서 이렇게 항공산업이 독점 구조화되다 보니까 그 항공사를 운영하는 이제 그런 총수 일가들이 이제 굉장히 전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항공 감독이 그런 독점적인 항공사들하고 유착돼서 거기 출신의 사람들을 주로 이제 감독 그 공무원으로 쓰다 보니까 유착돼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어서 그런 항공 감독 체계의 어떤 행정 개혁들을 요구한다든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중에 그 기준이 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렇죠. 그런 분야의 잘못된 관행들. 그게 기준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비판도 많은 이제 그런 데가 되겠죠. 그렇죠. 뭐 위원장께서는 민변에서 또 참여연대에서 오랜 시간 민생을 위해 을들을 위해 일해 오셨는데 이제는 이제 정부에 직접 직원을 할 수 있고 권고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하긴 하시지만 영향력이라든지 일의 결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차이 좀 느끼세요? 아무래도 이제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는 문제 제기를 주로 하는 그렇죠. 거니까 조금은 날카롭게 문제 제기도 해야 되고 이제 하지만 또 이 정부위원회에서는 이제 관련 공무원들과 개선 대책에 대한 합의도 봐야 되잖아요. 설득이 돼야지 이제 본인들도 가서 그걸 개혁하겠다고 그런 거니까 설득이 안 되는 그전엔 싸우기만 하면 됐는데.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를 이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한 주제를 이제 가지고 권고안을 만들고 개선 대책을 만드는데 뭐 적어도 3, 4개월씩 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설득의 과정과 뭐 논쟁의 과정도 거쳐서 이제 대안들을 좀 내야 되다 보니까 뭐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뭐 개혁의 수준이나 정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비판도 이제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관련 행정부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것들을 많이 그 개선을 요구한다. 이제 그런 또 그 불만도 있는 것이죠.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도 생겼어요. 행정을 바꾸면 파급력이 크다는 건 그만큼 관련된 이해관계들이 많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관련된 비리들이나 문제들도 많았고요. 이렇게 센 위원장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뭐 저를 센 위원장으로 생각하진 않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은 이제 작은 좀 소프트한 주제들을 이렇게 잡아줄 것들을 좀 아무래도 요구를 하죠. 뭐 처음에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올라온 주제 중에는 무슨 뭐 구내식당 개혁하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이렇게 외부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관행 혁신을 하자고 행정개혁을 하자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고 우리 위원들이 이제 그동안 쭉 그 국토교통부 행정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그래서 개혁의 주제, 뭐 관행 혁신의 주제들은 이제 저희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제안하겠다. 그래서 뭐 그 부분들을 뭐 국토교통부에서도 받아들여줘서 그런 이제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혁 과제 이런 건 저희들이 의제를 이제 제기하고 대신 그 개선 방향은 이제 치열하게 몇 달 동안 논의를 해서 그 국토교통부 이제 관료들하고 같이 이제 합의를 본 개선 대책을 내놓고 그거 갖고 부족하다 생각할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권고안을 저희가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도 중요합니다. 구내식당 중요하죠. 이제 구내식당도 이제 주로 대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뭐 우리나라 재벌들이 왜 구내식당 영업까지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그런 부분의 문제였군요. 삼성, LG 뭐 이런 데들이 다 구내식당을 하니까 그런 걸 이제 중소기업으로 좀 바꿔라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맛을 생각했는데 그런 구내식당의 구조, 영업 구조를 말씀하셨군요. 자,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예민해하는 분야는 부동산입니다. 뭐 정부가 가장 많이 개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먼저 9.13 주택안정대책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효과가 있던가요? 뭐 당연히 이제 좀 진정세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그 결국은 이제 정책이 안착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 1,100조나 되는 그 유동성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제 부동산으로 계속 몰리고 있고 부동산에서는 이제 지방 부동산은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서울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근본 문제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나라하고 금리 격차가 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아마 우리도 아마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상 같은 게 불가피하게 될 텐데요. 네. 또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버블이 심해서 금리를 그렇게 인상 정책들을 다른 나라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가게 되게 되면 이제 버블 문제가 조금은 좀 가라앉을 수 있게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유동성들이 뭐 벤처 투자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돌려지는 그런 과정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그다음에 이제 투기 억제책 같은 경우도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체감이 될 때까지는 한 1년, 2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게 정말 이게 부담이 되는 네. 그런 수준의 이제 투기 억제책인지 이런 것은 이제 한 1, 2년 체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대책이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유동성 자금의 새로운 투자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사실 안정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부동산만큼 안정적인 시장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벤처나 주식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뭐 투기 억제책을 하더라도 결국 정권이 바뀌면 또 금방 걷어들이더라.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시 이제 건설 경기 부양책으로 돌아설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투기이익을 많이 얻더라도 결국은 환수당하지 않고 그렇죠. 그걸 고스란히 이제 사적으로 전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느 정권에서는 이제 끝까지 일관된 정책을 밀고 나가서 그 투기이익들을 이제 환수해 내고 그 투기를 하더라도 큰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옥죄 정책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일단 이제 그 아무리 서울 지역 같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투기 수요가 뭐 한 채만 자기가 사면은 이제 나 그만 투기할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한히 계속 투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는 공급 정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을 해서 실수요자들에게 주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정책들은 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부분의 관행들의 문제예요. 담합도 그렇고요. 담합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도 의지를 갖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셨고 공시지가 문제. 사실 위원장께서 이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이셨어요. 근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 안 들어갔죠. 그냥 몇 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 현실화하겠다라는 대전제만 들어가고. 그 공시가격 문제는 뭐 법을 고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행정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행정이 이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장 내년 1월 1일 이제 공시가격 조사에서부터 현실화율을 높이겠다 그러면 이제 실현될 수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의 현실화율이 얼마 정도이냐 같은 것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행정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것조차도.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걸 높일 거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을 계속 현실화시키겠다라는 방향성은 있는데 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고안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권고안의 이제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는 당장 내년쯤에 해결을 하자라는 거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또 현실화율이 낮아요. 가격이 안 오른 지역은 이제 현실화율이 높고 그러니까 노원구 같은 데 가게 되면 아파트 현실화율이 한 70% 되는데 강남구는 6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가격이 또 더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현실화율은 더 떨어진 거죠. 그렇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형평성의 문제 를 해결하자. 그러면 이제 강남이나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은 공시가격을 많이 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적어도 내년에는 그대로 해결을 하자.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건 고가 단독주택은 더 현실화율이 더 낮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측정을 해왔는데 고가 단독주택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높고 고가 단독주택 같은 건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토지로 따지면 뭐 에버랜드와 같은 이제 그런 유원지라든가 무슨 골프장 같은 데는 그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올리자 현실화율을. 그래서 다른 부분과 같이 맞추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국토부에서도 공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올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일반 뭐 서민들도 재산세를 조금씩은 내니까 다 부담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말씀인데요. 위원장님. 이것도 결국 방향성 제시만 한 거 아닙니까? 권고안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느 지역만 오르겠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 달부터 이제 그 내년 1월 1일 날 시작하는 이제 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 시작하는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지침들을 내려야 되겠죠. 내릴까요? 그래서 뭐 저는 뭐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강남이나 집값이 많이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 가격을 올리는 네. 그런 작업들은 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권고안 또 내시겠네요. 네, 저희가 뭐 12월 19일 날 이행 계획을 보고받기로 했는데 아하. 12월 19일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얘기가 그렇네요. 나오겠죠. 아, 그러면 이 권고안이 힘이 있는 거죠. 이행 계획을 받으신다면요.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집 살 기회를 주고 또 다주택자들에게는 집을 팔 계기를 주면서 이 가르마를 확실히 타주는 게 관건인데 이제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관망세다. 그러니까 모든 퇴로를 다 막아버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망세인 것은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책이 어떻게 효과를 가질 것인가 서로 보기 때문에 관망세인 네.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 투기이익을 실현해 줄 수 있게 해서 내놓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걸 계속 보유하는 게 부담이 되도록 해서 내놓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투기이익을 이제 실현할 수 있게 해서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 즉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뭐 세율이나 중과세 이런 것들을 풀어주라라는 그런 네.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꾸로 또 얘기하게 되면 투기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네 그러니까 또 적극적으로 그 부동산을 또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 완화 같은 것들은 이렇게 쉽게 해서는 이제 안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종부세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올려서 다주택자들이 보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한 부담이 된다라는 이제 신호를 보여주는 것들이 결국은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뭐 매물을 내놓게 하거나 하는 이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오를 것 같지 않다. 그런 상황이 이제 보여지면은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부담도 많고 그런 매물을 이제 내놓게 되는 것이죠. 공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네. 부동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은 위원장께서 시민단체나 민변에 계실 때 가장 애정을 갖고 활발하게 하셨던 부분이 경제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보십니까? 이제 크게 재벌 개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 주로 이제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시민운동 하셨을 때 주로 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재벌들의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네. 그런 류의 이제 재벌 개혁이었고요. 경제민주화 운동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건 소위 이제 가불 개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불공정 행위를 뭐 근절을 한다라든가 네. 그런 가맹점주 단체, 뭐 하도급 단체, 대리점주 단체와 뭐 대기업과에 있어서의 상생협약을 체결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추진했던 이제 운동이었는데요. 재벌 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 이 정부 들어와서 한 거는 상생 방안을 내놓게 한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게 이제 뭐 어떤 위협이 됐을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이 굉장히 재벌 개혁의 전도사라는 분이 들어왔구나 하니까 저승사자라고 표현했죠. 네. 사람들이. 뭐 재벌들 스스로 이제 네. 상생 방안을 내놓도록 해서 그 상생 방안의 내용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라고 얘기했던 순환 출자 구조는 이제 많이 해결이 된 거죠. 네. 지금 삼성그룹만 빼놓고는 이제 거의 순환 출자 구조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해결이 된 건데 순환 출자 구조가 해결이 되면 이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해결이 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대안으로 지금 나온 게 결국은 이제 지주회사 체계라는 건데 순환 출자 구조는 옆으로 수평적으로 계열사를 많이 늘리는 거라면 지주회사라는 건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수직으로 늘려나가는 건데 네. 지주회사 체계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손자회사는 원래 못 갖게 돼 있었어요. 근데 손자회사를 갖도록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보유할 때 상장회사의 경우는 30% 의무 보유를 해야 되고 비상장사는 50%를 보유하게 되는데 그것도 좀 낮춰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 수직으로 계열사가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순환 출자 시대보다 지금 지주회사 체계 시대에
계열사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영유하던 그런 적합업종이나 이런 골목상권까지 더 치고 들어오는 네. 현상은 생겨서 네. 그렇다면 이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재벌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에 해당되는 건 이 지주회사 개혁들을 통해 가지고 지주회사들이 더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하고 적어도 새로운 계열사들은 손자회사가 아니라 반드시 자회사로만 보유하도록 해서 계열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에서 비하면 재벌 지배 구조도 상당히 이제 미흡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가벌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프랜차이즈 본사들한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하고 뭐 여러 가지 상생 협약 같은 걸 체결하도록 뭐 유도를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뭐 기술 탈취, 뭐 그 하도급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손을 많이 대려고 했었는데 역시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행정적인 구조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도급이나 이런 가맹점, 대리점, 불공점 굉장히 사안이 많단 말이에요. 전국적인 거니까 공정거래위원 혼자 할 수가 없고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소위 이제 전속고발권 폐지의 문제거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만 독점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기 힘드니까 네. 중소벤처부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게 하자 그래야 되는데 역시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가 독점적으로 이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커서 담합 부분에 대해서만 뭐 검찰과 협력을 하기로 하고 중소벤처부나 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 행정하는 부분들은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자체는 조금 더 열심히 했을지는 몰라도 네. 전반적으로 하도급 문제나 가맹대리점 이런 가불격의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가맹점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아직 못 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오프닝에 생생한 경제와 상생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생생하게 상생하며거든요. 생생하면서도 상생한 경제가 가능합니까? 아니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의 경제 성장의 방식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을 정점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수직 계열로 하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법도 뭐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지금 바뀐 게 상생법이거든요. 지금은 수직적으로 계열화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라. 이렇게 법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뀐 거죠. 근데 바뀌었는데 실현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대기업들은 그렇죠. 여전히 네. 우리 밑으로 다 수직화해. 우리한테만 부품 팔고 우리가 해외 시장 개척할 때니까 중소기업 너희들은 해외 나가지 마.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꿔놔야 되는데 대기업들도 이제 좀 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노골적인 뭐 갑질행위 같은 경우들은 이제 잘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벌 총수들이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돈 들이지 않고 그냥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경영권 승계하기 위해서 뭐 일감 몰아주기 하는 네. 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감시의 눈이 많이 그렇죠. 서 보니까 이제 많이 네. 줄어들고 있고 또 상생협약 같은 것도 많이 체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변화가 미진하지만 그런 생생하고 상생한 경제 쪽으로 네. 방향은 잡고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더 잘 나가겠네요. 예, 활성화 되겠죠. 여기 나와서 이제 뭐 자신 있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은 두려워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나와서 어디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자기 이름으로 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아, 그 말씀이 굉장한 격려가 됩니다. 오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앞장서서 타파하는 변호사 김남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장과 생생초대석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자로 6939님 오늘 노인의 날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이랍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여러 선배들 어르신들의 그 귀한 발걸음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오프닝에 지금의 대한민국 우린 어떤 나라를 사는 걸까요? 라고 자주 섞인 의문을 던지기는 했지만 그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과제들을 남은 우리들이 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개천절입니다. 잘 쉬시고요. 저는 목요일 날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